누가 안 계세요? 네, 오늘 안 계시다고. 주말이요. 주말에.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더 나은 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일단 먼저 기자회견에 앞서서 참석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재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주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철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천하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연금개혁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청년 세대가 느끼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의 문제, 그리고 지금 이 문제들로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느끼는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입장문은 단순히 제도를 조금 조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마주한 구조적 불평등,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바꾸자라는 취지입니다. 청년들의 지적은 단지 더 많이 낸다라는 불만이 아닙니다. 연금을 낼 때와 받을 때의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국민연금 전체에 대한 신뢰와 나아가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국민연금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지금 구조로는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그만큼 그 절박함에 우리는 이제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청년 세대가 제기하는 문제는 당연하고도 정당한 질문들입니다. 예상 가능한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세대 갈등이나 개혁에 대한 반대처럼 몰고 가려고 하는 시도에는 분명히 선을 긋고자 합니다. 그런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 뿐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그런 왜곡된 시선에 맞서서 진짜 문제를 함께 바라보자는 제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더 지속 가능해야 하고 연금 개혁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저희는 지난 3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표결을 한 의원들입니다.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연금 개혁의 방향성에 있어서만큼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정파를 넘어 더 나은 연금 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여기 모인 의원들이 이번 모수 조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연금 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 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자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내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해야 하고, 더 받을 사람이 아니라 더 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제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모수 조정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입니다. 기성세대의 희생 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입니다.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습니다. 청년 세대와 청소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회는 이번 모수 조정안을 처리하면서 연금특위를 구성했고 구조개혁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연금 개혁 논의는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합니다. 첫째,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 세대의 참여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 평균 연령은 57세입니다. 세대적으로 매우 불균형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급 연령이거나 불과 수년 내에 납부 의무에서 벗어난 수급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세대가 받을 돈을 인상하면서 보험료의 인상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떠넘겼다는 뼈아픈 비판이 존재합니다. 연금 개혁의 결과물을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감당해야 할 청년 세대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서 연금 개혁에 대한 청년층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 연금투기 구성에서부터 30대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연금투기 인원도 13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연금투기가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야 합니다. 청년 국회의원들의 특위 참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번 모수 조정에 따른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60년대 중반이라고 합니다. 올해 20살인 청년은 앞으로 평생에 걸쳐 점점 높아질 보험료를 내고 2070년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올해 10살인 청소년은 2080년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구성 즉시 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지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고 우선적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구색 맞추기식의 의견 수렴이 아니라 이들의 불신과 우려를 정면으로 직시하는 제대로 된 논의 절차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금에 대한 국고 투입을 내년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모수 조정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몇 년 미뤄졌다고는 하지만 세대 간 부양 구조에만 맡겨서는 기금 고갈을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인구 구조상 한 해 25만 명씩 태어난 세대가 한 해 100만 명씩 태어난 세대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보험료율을 더 많이 올리더라도 보험료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 언젠가 누군가가 그 부족분을 메워야 합니다. 이를 마냥 후세대에게 미루게 되면 결국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 폭탄을 던지는 것이나 다름 아닙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한평생 높은 보험료를 내다가 어느 시점에는 막대한 재정 투입을 세금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재정 투입을 시작해야 합니다. GDP의 1%를 매년 투입해야 지속이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면 당장 그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며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2025년 국가 재정 규모가 총 지출 677조 원에 달하는데 국민연금 기금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액은 공단 운영비 명목의 100억 원 수준입니다. 국가 재정의 0.0015%도 되지 않습니다. 최소 연간 1조 원 정도의 규모라도 국고 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합시다. 그 첫걸음으로 연금소득세 징수액 총액을 국민연금에 자동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연금소득세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수령자가 내는 소득세입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 세대가 납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연금소득이 있는 분들만 납부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예상 세수는 7,845억 원이고 매년 늘어나 2030년에는 1.1조 원 규모가 됩니다. 연금 수급자들이 내는 이 돈을 현재는 매년 쓰고 없애는 일반 회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후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에 적립하게 되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작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저축을 하듯 노인 세대가 내는 이 돈으로 청년 세대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줍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의원들이 앞으로도 정파를 떠나 더 나은 연금 개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솔직하고 진지한 대안들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금 개혁 논의는 앞으로 책임을 짊어질 세대가 앞장서야 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장 표가 적다고, 정치적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3일 더 나은 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장철민, 전용기, 국민의힘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이상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혼동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민주당 등 야당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30번째 탄핵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약 300일 동안 열흘에 한 번꼴로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부를 마비시키기만 한 엉터리 탄핵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지난번 한덕수 총리 탄핵안 표결 직후 자리를 떠나며 지었던 그 섬뜩한 미소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목적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이재명만 대통령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까?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입법권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지난 300일 동안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헌법 제65조가 보장한 탄핵 제도를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명백한 법 위반이나 위헌 사유 없이 국무총리, 장관, 감사원장, 검사 등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탄핵안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권력 분립 원칙과 국회의 권한을 명백히 남용한 것으로 제10조 인간의 존엄,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과잉 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입법 등을 통해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 법 앞의 평등권과 제27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셋째, 이재명 민주당은 많은 주요 법안들을 여야 협의 없이 어떤 경우에는 상임위 심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된 신속처리 안건 제도도 권력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제 원칙과 적법 절차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50조가 보장한 수기 민주주의의 명백한 파괴입니다. 넷째, 상임위와 본회의 운영에서도 여당의 의견 철저히 배제하며 국회의 권한과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40조, 제46조 위반이며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헌법 정신을 대놓고 위반한 정당은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 세력, 체제 전복 세력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오직 이재명만을 위할 뿐입니다. 그들에 의해 입헌주의는 실종되었고 사법 독립과 권력 분립의 원칙은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권력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동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정계에서 은퇴하십시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는 것입니까? 이 대표는 이미 전과 사범의 범죄자이며 12개의 범죄 혐의자입니다.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12개의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선거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재판을 받고 있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투표를 하고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이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출마 자체가 헌법 유린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헌법은 단 한 사람의 권력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헌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관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에 있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고 재판관님들께서 내리시는 결정은 국민의 신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역사의 이정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판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의 흔들림 없이 헌법 가치에 충실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지향해야 할 것은 특정 세력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입니다. 공명정대하고 원칙에 입각한 판결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후세에 길이 남을 역사적 판결이 될 것입니다. 재판관님들께서 헌법 수호자로서의 소명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기 키를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투명됐나?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연금 개혁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드리기 위해서 언더 73 멤버들이 모여서 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앞으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연금 계약, 거부권 행사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연금 개혁은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과 미래 세대가 더 내고 기성세대가 더 받는 계약입니다. 국민의힘 연금투기 위원들마저 항의 차원에서 전원 사퇴한 것을 보면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통과된 연금제도 개혁안은 전국민적 조세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까지 세대의 부담을 주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 연금 개혁으로 우리는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고작 9년 늦출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또다시 새로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생각입니까? 압도적 거대 의석의 민주당이 86 운동권 세대의 눈치만 보며 세대 이기주의와 기득권에 빠졌습니다. 민주당과 운동권 카르텔의 근시안적 행태는 미래 세대의 지갑을 털어 자신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심산에 불과합니다. 언더 73은 연금 계약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재논의를 촉구합니다. 재논의 과정에는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청년 세대의 참여가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개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낡은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곳곳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부터 혁파해야 합니다. 근본 연금 개혁은 우리 사회의 정치 기득권이 얼마나 강고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 언더 73은 나라의 미래를 좀먹는 정치 기득권을 해체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유정입니다. 오늘 브리핑 싱크하겠습니다. 내란 넘어 내전까지 선동하는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사당에 불과합니다. 혐오와 저주의 언어로 광장 오른편이 병들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또다시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극단적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탄핵이 인용되면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헌재 결정 불복을 예고하며 내란을 넘어 내전까지 선동한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극우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동영 의원은 반국가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지키려는 시대적 명령이라는 말로 위법적인 계엄을 찬양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한술 더 떠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폭력을 써서라도 나와 다른 자를 없애겠노라 외치는 반국가 세력의 뒷배가 바로 공당의 탈을 쓴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극우 중독에서 벗어나 내전을 선동하는 의원들을 징계하십시오. 지도부의 헌재 결정 승복에 반기를 들고 폭력을 선동하는 의원부터 통제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극우 중독 친윤에 잠식되어 이미 공당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의 사당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친윤계가 헌재 결정 불복을 다짐하는 건
탄핵 인용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입니다. 내란 수계와 한중 극우의 기대서는 미래가 없다는 걸 국민의힘이 더 늦기 전에 깨닫길 바랍니다. 두 번째 브리핑 읽겠습니다. 비아폰 서버와 조직의 미래를 맞바꾼 검찰은 혹독한 개혁을 각오하십시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끝내 기각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에 이어 내란죄 수사의 길목을 가로막는 이들까지 풀어줬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책임은 오롯이 검찰에 있습니다. 영장심의 결정에 마지못해 영장을 정하니 정작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검사 노쇼가 웬 말입니까? 체포할 결심이 아닌 풀어줄 결심이라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준 겁니까? 검찰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아폰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건 이제 의구심을 넘어 확신이 됐습니다. 계엄 직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곽정군 전 특전사령관에게 비아폰 통화 기록 삭제 필요성을 언급했고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의 지시라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사실까지 보도됐습니다. 즉시 항고 포기로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이 비아폰 서버를 관리하는 경호처 수뇌부 신병 확보에 미적대는 건 결국 내란 세력과 한몸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직의 미래를 비아폰 서버에 갖다 바쳤습니다. 혹독한 개혁 각오하십시오. 갖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검찰의 오만함을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일로 와서 계세요, 옆에. 저 사진도 갖다 주세요. 들지는 않더라도. 번호가 뭡니까? 7025 스타리아 511. 네. 이거 기자회견문 하나 여기 줘. 어디 있었니? 사이버 범죄는 추가 고발한다는 거.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날이 참 좋습니다. 날이 참 좋고 어김없이 그 동토를 뚫고 봄은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아직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동토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대한민국의 봄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가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습니다. 대통령 뽑아놨더니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즉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서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비해서도 너무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빠르게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파면을 선고하고 있지 않는 거죠? 정영식 주심재판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중대한 사건을 가장 먼저 빠르게 한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파면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는 더 빠르게 움직여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스럽지 않게 빠르게 윤석열의 불법 위법에 대한 파면을 선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앞에 갔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앞에는 윤석열 극성 지지자들이 아주 콩나물 시루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하는 우리에게 욕설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던 백혜련 의원을 향해서는 계란을 투척해 얼굴, 눈 위를 맞았습니다. 눈을 맞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게 계란이 아니라 흉기였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돌멩이였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 다음 날은 이재정 의원이 허벅지를 윤석열 극성 지지자로부터 가격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희는 전국여성위원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극우 윤석열 극성 지지자가 확성기를 통해서 막말을 쏟아내고 욕설을 쏟아내고 경찰을 향해서도 욕설을 쏟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는 그를 법적 조치하고 그에 대한 현행범 체포 그리고 또 그를 즉각 체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다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차량에 거대한 확성기를 설치해 욕설을 퍼부은 윤석열 극성 지지자 처벌을 촉구한다. 모욕, 집시법 등 위반으로 고소했다. 법적 조치했다. 수사기관은 현행범을 체포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하라. 지난 21일 오전 10시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주최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를 비롯해 여성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제가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중 험악한 욕설로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스타리아 차량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확성기를 설치해 차량으로 이동하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과격한 욕설과 함께 기자회견을 방해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최소 6번 이상 정도 반복적으로 헌재 앞을 차량으로 오가며 끊임없이 욕설을 퍼부었고 차량을 빨리 이동하라고 요구하는 경찰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욕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같은 편 관계자에게도 험악한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이는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재판소의 업무를 마비시키며 경찰의 공무집행도 방해하는 등 중대한 범죄입니다. 전국여성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자들은 모두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를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 당일인 21일 종로경찰서에 이자를 집시법 위반,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협박,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헌재 앞 100m 이내에서는 확성기로 소리치는 행위는 시위금지 장소 위반, 확성기 등 사용 제한 위반 등으로 집시법 위반 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온갖 욕설과 폭언, 성적 모욕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확성기를 통해서 기자회견이 방해될 정도로 뱉어냈습니다. 이는 명백히 모욕죄, 폭행죄, 협박죄에 해당되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도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헌법재판관과 경찰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이고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욕설 테러범의 확성기를 단 차량과 그 사진, 테러범의 얼굴이 담긴 당일 촬영 영상, 킬문TV 생중계 영상까지 모두 종로경찰서에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즉시 이 자료로 체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자는 킬문 TV 대표인 듯합니다. 직업은 목사라고 하는데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목사인지도 경찰은 확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또 지속적으로 이 욕설이 재생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 심한 욕설을 퍼붓고 있는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의 도를 넘은 욕설, 테러를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속히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 무법천지가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앞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파면 촉구를 외치는 목소리가 헌법재판소는 들리지 않습니까? 윤석열 파면만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25년 3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서영교. 다시 한번 이것이 스타리아 차량입니다. 위에 확성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 번호이기도 합니다. 이 차량에 탑승한 자가 확성기를 통해 욕설을 퍼부었으며 헌법재판소 업무 방해가 되도록 또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방해했습니다. 경찰이 막는 것도 욕설을 해가며 방해했으니 이 자를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다시 이자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튜브 등을 통해서 욕설을 하거나 폐악질을 한다면 더 큰 법적 조치를 취하고 종로경찰서는 이자를 확실하게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자회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한 산불 진화를 기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진화대원과 공직자 총 4명이 숨졌다는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신속한 산불 진화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당연한 내용의 메시지를 듣고는 민주당 원내 수석 자리에 계신 의원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에 불을 낸 방화범이다. 내란 진화가 산불 진화와 같은 효과다. 파면과 구속이 내란의 불진화다. 이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전국 30곳이 넘는 곳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지금 4분이 돌아가시고 경남, 경북에선 당장 4집이 타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불까지도 대통령 파면이라는 정치적 주장의 수식어로 쓰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정말 지금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산불이라는 소재마저 정쟁화하고 내란 같은 악의적인 비방으로 활용하는데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또 다른 정쟁의 소재거리로 악용될까 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당사자께서도 고깝게 듣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는 트럼프 3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 전쟁,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AI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등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금 행정부는 강력한 리더십 아래 관세 전쟁에 긴밀히 대응해야 하고, 입법부는 우리 기업들이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1분 1초가 대한민국 경제의 골든타임입니다. 지금도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동시 직무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리더십 공백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결정권을 독점한 거대 야당은 행정부를 마비시킬 방법만 연구하며 탄핵과 특검에만 열중할 뿐, 반도체 특별법 제정, 간첩법 개정과 같은 국익보호 입법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정부 서열 3위 경제부총리마저 탄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안 발의입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협조해 준다면 이번 주 안에 본회의에서 바로 강행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내일 기각이든 각하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것이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경제부총리를 직무정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상목 개인에 대한 탄핵을 넘어 경제 컨트롤타워 탄핵이고 한국 경제 탄핵입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 소추문을 보십시오. 탄핵 소추 사유의 첫 문장이 피소추자는 현재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일 한덕수 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면 최상목 부총리는 더 이상 권한대행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 소추 사유가 원천 소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문의 내용인 내일이면 모두 원천 무효입니다. 국회가 이 탄핵 소추안을 그대로 처리한다면 국회의 직권 남용이고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입니다. 헌재는 그 다음 날에 바로 각하시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자행된 탄핵 남발의 추악한 모습이 이번 최상목 대행 탄핵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 탄핵은 감히 이재명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의 괘씸죄 탄핵입니다. 이재명을 수사하거나 이재명을 째려보거나 이재명의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한다, 보복한다. 입법 권력을 동원한 공포 정치입니다. 이재명의 30번째 줄탄핵, 27번째 줄특검, 여야 합의를 무시한 악법 강행 처리는 입법부의 권력을 사유화해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입니다. 이재명이 쿠데타 수괴, 박찬대가 쿠데타 행동대장입니다. 쿠데타 수괴 이재명에게는 오직 본인의 방탄과 안위만 중요할 뿐 국민 경제의 시급성 같은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헌법재판관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지금 이 순간 글로벌 통상 경제 위기가 심각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동시 직무 정지라는 국정 리더십 공백 상태가 벌써 90일째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백 상태를 60일 넘게 더 연장시키는 것은 대통령 탄핵 인용은 국가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안정적인
리더십을 복원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의 요구 5가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30번째 줄탄핵 강력 규탄한다.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 기어이 가결된다면 현재는 탄핵 사유가 소멸된 소추문을 즉시 각하하라. 셋째, 현재는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즉시 복귀시켜야 한다. 넷째,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각하하라. 다섯째, 민주당은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광란의 탄핵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반도체 특별법 제정, 간첩법 개정 등 대한민국 산업보호 입법에 적극 협조하라. 감사합니다.